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 대리와 함께하는 여미남. 네, 오랜만에 한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휴가도 갔다 오고 예비군 훈련도 갔다 왔습니다. 오늘 7월 11일 화요일 순서인데요. 어제 미국 시장은 그래도 반등 들어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지수 대체로 다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6%, S&P 500이 0.24%, 나스닥 한 0.18% 상승했고요. 중소형 위주 러셀 2000 1.64, 또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상승했습니다. 2.06% 상승했습니다. 네, 섹터는 약간 혼조세다 그죠? 네, 강세를 보인 섹터가 더 많았습니다. 7개의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특히 산업재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4% 올랐고, 자유소비재, 헬스케어, 금융, 필수소비재, 에너지, 부동산 강세 보였고, 약세를 보인 업종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 0.9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IT, 소재, 보합 정도 기록했고요. 유틸리티도 마이너스 0.4% 정도 하락했습니다. 예, 산업재가 강하긴 했는데 연초 이후로는 9.59% 올랐으니까 S&P 500 14.85% 오른 거에 비하면 예. 그렇게 강한 섹터는 아닌데 우리나라의 두산바켓은 52주 신고가 났었더라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예. 그리고 두산바켓에서 두산이라는 이름을 이제 빼버린다라고 할 정도로 나름대로 좀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건설이나 이런 쪽도 나쁘지 않은 거. DR 호튼 이런 것도 다 지금 52주 신고가 예, 맞습니다. 나오고 네, 있죠. 그렇습니다. 52주 네. 신고가가 아니라 올타임 하이였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죠? 네, 그 정도로 경기가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금리를 막 올리는데도. 어제 그러면 금리가 좀 빠졌네요. 네, 어제 금리 쪽 보시면 10년물이 7bp 빠졌고요. 2년물도 9bp 빠졌습니다. 10년물이 3.99%, 네. 4% 아래로 좀 내려왔고요. 2년물은 4.86%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하면서 102 기록하고 있고 유가도 한 1.2% 빠지면서 그래도 배럴당 73달러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어제 다시 또 한 3.4% 오르면서 2.7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한 37,000달러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뭐 아침 미국 시장 얘기 쭉 듣다 보니까 비트코인 10만 달러, 뭐 12만 네. 달러 간다, 뭐 네, 이런 저도 얘기도 봤습니다. 하더라고요. 야, 그리고 그게 반감기, 뭐 4년마다 찾아온다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우리 못 봤는데, 네. 조 차장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네. 반감기가 내년 4월인가요? 네. 예. 그래서 반감기가 4년마다 찾아오는데 이 반감기라는 게 비트코인 채굴하는 숫자가 반으로 계속 줄어드는 거라고 하면서 저번에 조 차장 얘기가 반감기가 도래할 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었다라고 해서 그러면 내년이 2024년이면 4년 전이 2020년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2020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랐고 그것도 4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6년 16년에서 17년 또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었기 때문에 그거와 반도체 사이클이 또 어느 정도 일치하거든요. 비트코인 가격하고. 그래서 그러면 내년까지 반도체가 상당히 좋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도 해봤으니까요. 혹시 반감기에 대해서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가 되겠습니다. 빅테크 주식들은 어제 왜 이래요? 시장 네. 오른 거에 비해서 빅테크 주식은 메타랑 넷플릭스 네. 빼고는 다 빠졌네요. 네, 빅테크 다 빠졌습니다. 일단 수익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네. 구글이 한 2.5%, 아마존도 2% 정도 하락했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다 1% 넘게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한 0.8% 정도 하락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특징 종목 쪽 잠깐 보시면은 네. 14일 날 리밸런싱 계획을 발표를 할 거고요. 네. 24일 장 전에 적용이 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사들 보니까 나스닥에도 나와 있고 스페셜 리밸런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번에 신규로 편입되거나 편출되는 종목은 없는데 네. 여러 코멘트들 보니까 올해 증시를 끌어올렸던 7개 기업들 뭐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뭐 메타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그 리밸런싱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뭐 QQQ 이런 것과 같은 ETF들에 좀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저희 최로성님께서 요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셨거든요.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엑셀로 열어놨습니다. 예. 예. 이게 나스닥 전체 지수가 아니라 나스닥 100 네. 지수의 리밸런싱이네요. 예. 네. 정확히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스닥 위원회에서 지금 빅테크들 지금 나스닥 100의 상위 종목들이 네.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하는 스페셜 리밸런싱을 단행을 하겠다. 네. 라고 그래요?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그 나스닥 문서에 들어가 보니까 스페셜 리밸런싱의 조항이 네. 있더라고요. 예. 특정 종목들이 너무 집중이 됐을 때 그것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 시기는 그 사람들 마음대로 네.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남궁전 대리가 써준 것처럼 14일 날 리밸런싱 계획이 발표가 되고요. 24일 날 장 전에 이게 적용이 되는 네. 그런 사항입니다. 14일 리밸런싱을 발표하고 근데 최상무님 우리가 이제 지수에는 가격 가중 방식이 있고 시가총액 가중 예, 방식이 예,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나스닥 100 지수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군요. 방식입니다. 예. 아, 그래서 제가 나스닥 100 구성 종목 중에서 30개 상위 종목을 가져왔는데 지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해서 나스닥 100 종목 상위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애플 같은 경우 보면 15.2%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12.7%, 그리고 구글이 7.7%, 아마존 6.8%, 엔비디아 5.3%, 테슬라 4.4%, 메타 3.8%, 브로드컴 1.8%, ASML 1.4%. 대표적으로 올해 시장을 이끈 주요 종목들이 이 네. 10개 종목들에 들어가 있고요. 특별히 뭐 7개 종목을 합쳐보니까 55.9% 정도 나오더라고요. 7개를 합치면 옆에 59.8이라고 돼 있는데 60% 가까이 되는 거 이게 아닌가요? 제가 이제 아까 좀 실수를 한 구글. 게 구글이, 구글이 이게 7.7%로 봐야 되는데 두 번 더블 카운팅 더블 돼가지고 카운팅 되네. 네. 다시 해보니까 55.9%가 되더라고요. 예, 7개 종목이. 7개.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나스닥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14일 날 이 종목들에 대한 비중 조정을 한 다음에 네. 며칠이죠? 24일 날 월요일. 장 전에 적용될 거라고 하니까 수급에 어느 정도 악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게 7월 7일 날 장 끝나고 나왔으니까 벌써부터 약간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비중이 야. 줄어들 테니까요. 예. 이런 식으로 비중을 임의적으로 네. 조정하기도 하네요. 스페셜 그래서 리밸런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좀 처음 봤는데 네. 이렇게 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발표를 했고 얼마씩 줄인다라는 것도 그거는 14일 14일 날 발표가 14일 날 됩니다. 발표하는 예,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제 빅테크들만 좀 하락을 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그러면 하락의 이유가 명확하네요. 예. 예, 제가 늘 얘기하듯이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고 분명히 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게 QQQ인가요? 예, 네. QQQ입니다. 예, 그 QQQ 뭐 2배짜리도 있고 3배짜리도 예. 있고 예. 그러니까 분명히 그 엄청난 ETF가 이 비중 조절에 따라서 그만큼 줄여야 되니까 예. 예. 이거는 충분히 맞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이 정말 매그니피선트인가요 요즘? 예. 이 종목들 못 사서 좀 매그니피선트. 안타까웠던 분들은 예. 이번 조정 때 좀 싸게 살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예. 네 그렇게 또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섹터 52주 신고가 볼까요? 네, 종목들 27개 나왔습니다. 메타 최근에 그 스레드 네. 새로 출시를 하면서 가입자 수 1억 명도 돌파하고 있고 또 52주 신고가 기록을 하면서 YTD로 144%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래에 뭐 티커들이랑 종목들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대형주 중에서는 메타가 있었고요. 또 아래에 뭐 로우스 아니면 GE 등등 이런 종목들이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래 섹터별로 종목 살펴보시면은 어젠 리오프닝이 또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카니발 1.4% 오르면서 YTD로 한 139.5% 상승하고 있고요. 뭐 델타 1.2%, 라스베가스 샌즈 3.4%,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1% 정도 오르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자동차 쪽에서 스타트업 전기차들 루시드라든지 어제 6.4% 올랐고요. 리비안도 또 3.3% 오르면서 최근 들어 리비안은 크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YTD로는 38.4%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론 어제 3% 올랐고요. 반면에 많이 올랐네요. 네, 엔비디아나 TSMC 약밥 정도, 그리고 AMD는 한 0.4%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보니까 뭐 인텔도 한 2%인가 네.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뉴욕 가서 본 차가 리비안이었나 루시드였나 생각해 보니까 루시드였네요. 근데 루시드 매장에 손님들은 찾아오긴 하는데 굳이 이 차를 그렇게 사야 되는가 뭐 좀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 리비안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루시드도 연초 이후로 한 16% 정도 예. 올라와 있는 상태네요. 리비아는 거의 최근 한 10거래일 동안 80% 정도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막 목표가 $30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도 외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 뭐 특별하게 발표된 경제 지표는 없었습니다. 일단 중고차 가격 지수가 나왔는데요. 지난달 5월에 224.5포인트에서 이번 6월달에 215.1포인트 나오면서 전월 대비 마이너스 4.2% 하락했고요. YY로 보면은 마이너스 10.3% 하락했습니다. 작년 1월달에 257.7포인트로 최고점 대비해서 네. 거의 17% 정도 가까이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사진 1번은 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메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 사진 1번을 보니까 여전히 높네요. 네. 네, 떨어질 폭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네요. 네, 한 150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네요. 예. 2019년도가 150 정도였으니까 아직도 215니까 네. 여전히 이제 떨어질 룸이 남았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 중고차 가격 지수도 물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예전 수치까지 떨어졌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떨어질 룸이 남아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네. 뭐 더 떨어질 룸이 남아 있다 그죠? 네, CPI 내에서 중고차가 또 비중이 따로 있는데요. 이게 3%가 좀 안 됩니다. 한 2.7% 정도 돼서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번에 그 CPI 컨센서스가 3.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달이 4%여서 네, 한 0.9%포인트 물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되면은 CPI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까지는 CPI가 지금 6월 CPI가 발표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7월 달은 또 반등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 6월까지는 네. 기고가 있었잖아요. 네. 베이스가 높았는데 7월부터 그 베이스 이펙트가 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반등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 기계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또 나오는 데이터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사진 3번과 4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뉴욕 연은 단기 기대 인플레가 약간 더 하락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4.4%에서 이번 6월 달에 3.8%로 또 단기 기대 인플레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진 4번 보시면은요, 요건 세부 내용인데요. 5월 달에 가스가 5.1%였는데 6월 달에 4.7%로 한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도 지난 5월 달에 5.4였어서 한 0.3%포인트 약간 둔화됐습니다. 근데 오른 항목들이 더 많습니다. 메디케어가 9.2에서 9.3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여기 컬리지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대학교 등록금인데 그 지난달이 7.1%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네. 8.3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한 1.2%포인트 올랐고요. 근데 또 렌트비가 올랐더라고요. 9.1에서 9.4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금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야, 이 렌트비가 계속 오르고 네. 있어서 참 문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네. 이게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이션 세부 네. 내용인데, 예. 이게 미국 전체는 아니지만 뉴욕 쪽에서 뭐 컬리지 에듀케이션 대학교 네. 등록금이랑 렌트비가 전월 대비해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어제 또 발표가 됐습니다. 연준 의장들이 또 요즘 얘기를 많이 하시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젠 네 분이 코멘트를 했는데요. 일단 먼저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이분 발언들을 살펴보시면은 은행과 관련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은행들 손실 대비 위험 보완 장치로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자본 조건 확대되겠지만 대형 은행들 대상일 것이고 자산 규모가 현재 100빌리언에서 700빌리언 대상 기업에 적용을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전에 SBB가 한 200빌리언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자산이. 은행들 자체 평가 대신 이런 표준화된 평가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용이라든지 운영 및 거래 리스크들 이런 것들을 계속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연준이 연간 1회 시행되는 이 스트레스 테스트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 자산 충당률 2%를 제시를 했는데 $100당 추가 $2 추가로 자본 충당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금리 관련해서는 7월 26일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통화 정책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아직 할 일이 조금 남았다. 거의 다 와간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인데 올해 2번 더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로레타 메스터 연은 총재도 올해 2번 더 금리 인상에 동의한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와 반대인 의견도 나왔는데요.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최근 연준에서는 거의 나만 올해 금리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근데 이분은 뭐 기다려야 한다, 기다릴 수 있다. 경제 둔화 시그널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제약적인 통화 정책이 잘 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7월달 FOMC에서 동결 vs 인상 막상 막하일 것이다. 뭐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들 안에서도 의견이 계속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 네, 파월 의장의 그 결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할 것 같은데요. 또 그 총재들 안에서는 좀 계속 이런 엇갈린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번에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예. 연초 이후 예. 30% 이상. 그리고 그게 1983년 이후로 40년 만에 예. 가장 큰 폭의 상승이었다라고 예. 하는데, 그러면 40년 전에 1983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그때가 폴 볼커가 예. 금리를 20% 올려가지고 예. 81년에서 82년에 두 번째 리세션이 오고 1980년에도 리세션 오고 82년도에 미국의 실업률이 10점 거의 한 8%까지 올라가면서 그때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지만 83년도에 그렇게 큰 폭으로 주가가 오르고 87년 블랙만데이 올 때까지 예. 주가가 계속 올랐어요. 예. 올랐는데 그때도 자세히 보면 84년에서 85년 넘어갈 때 살짝 주가가 살짝 이제 조정이 오는데 그때가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또 반등이 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서 또 이러면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감에 또 살짝 주가가 빠지긴 한데 그렇게 위협적인 조정은 아니었고요. 그런 거 보면 지금 뭐 연준 의장들이 이런 어떤 사람은 매파적으로도 네. 얘기하고 뭐 하지만 사실은 83년도에는 왜 그렇게 큰 폭의 주가 상승을 했을까? 지금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조금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그때 또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때는 우크라이나 뭐 이런 전쟁이 없었느냐? 또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소련이 79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었고 침범했었고 1980년도에는 또 이라크가 이란을 침범해가지고 그 큰 전쟁이 거의 8년 동안 계속 지속됐었거든요. 그런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주가는 올랐다는 거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계속 기업들, 네. 예, 기업들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는지 거기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업 얘기 또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특정 종목으로 먼저 메타입니다. 메타 마크 저커버그 CEO가
광고도 안 했는데 출시 5일 만에 가입자 수가 1억 명을 넘었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트위터 트래픽이 YY로 보면 11% 감소했고요. 최근 한 이틀에서 3일 동안 5%가 감소했다라고 하는데요. 우측에 이 사진 보시면은 이게 그 트위터 트래픽입니다. 이게 감소한 수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위터의 트래픽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GPT 가입자 수 1억 명 달성하는데 2달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5일밖에 안 걸렸다. 그리고 페이스북 유저가 한 48억 명, 인스타그램이 20억 명. 이고 아직 유럽 쪽에서는 이 스레드가 출시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유럽까지 출시하게 되면 침투율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성장성에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메타의 트레드를 좀 저는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작년 하반기에 테슬라의 주가가 왜 그렇게 마지막에 101불까지 조금 소위 말하는 언더슈팅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마지막 언더슈팅의 큰 수급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팔았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이 메타의 트레드를 보면 이러다가 트위터 망하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 트위터가 굉장히 앨런 머스크의 하나의 굉장한 그 헤드에이크가 좀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서 할까. 그 트위터 인수하자마자 한 75%를 감원시켰었잖아요. 예. 그 인력들이 지금 트레이드 가가지고 거기서 연락에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 앨런 머스크가 좀 악수를 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좀 발목을 잡을 거고, 트위터에 신경 팔려가지고 이거 로봇이나 테슬라의 전기차나 그리고 뭐 스페이스X든 여러 가지 이런 거 할 수나 있겠냐 뭐 그런 우려들 또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연관해서 보면 테슬라의 단기적인 조정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마존 가볼까요? 네, 프라임데이 미국 시간으로 11일에서 12일 이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12빌리언 정도 매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프라임 멤버 미국인 평균이 월에 한 91.75달러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하고요. 멤버 아닌 사람은 여기 38%가 아니라 38달러 정도 쓴다고 합니다. 월마다. 그래서 프라임데이 평균 이제 쓰는 금액이 한 117달러 정도 되고 있고 프라임 가입자 수가 현재 한 2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 우측 사진 가운데랑 우측에 있는 거 보시면은 그 주별로 어떤 주가 그 가장 돈을 많이 쓰냐 아마존에라고 보면은 맨 위에서부터 테네시, 델라웨어, 위스콘신, 아이오와, 워싱턴 등등이 있습니다. 테네시가 124.2달러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이가 한 10불 정도 나는데 델라웨어가 한 114달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주들에서 또 스pen딩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사였고, 또 가장 우측에는 가장 조금 쓰는 주는 어디냐라고 보면은 웨스트 버지니아, 미네소타, 인디아나, 미주리 그리고 메인 이런 주에서는 좀 덜 쓴다고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확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테네시랑 웨스트 버지니아랑 거의 2배가 차이 나는데 그죠? 그냥 인구나 도시 규모가 좀 그러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당연히 이제 가장 높은 10개의 스테이트에는 이런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가 들어가 있나. 이게 스테이트니까 캘리포니아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없다 그죠? 안 보이네요. 네. 뉴욕 스테이트도 안 보이고 매사추세츠만 9등에 올라가 있고 뉴타 같은 데가 8등이고. 그렇습니다. 한번 왜 그런지 기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테슬라입니다. 이 프랑스 재무장관 이 브루노 이분이 테슬라의 그 CEO 일론 머스크는 유럽 새로운 공장에
프랑스를 선택할 것이다. 뭐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머스크가 최근에 마크롱 대통령이랑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 만나서 향후에 생산지 검토를 했다. 머스크만 결정한다라는 의견이고요. 프랑스에 투자하게 될지에 대한 여러 옵션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또 유럽 쪽에 계속 이 생산시설, 또 기가팩토리 이런 거 만들고 있거든요. 그죠? 네. 그때 이제 프랑스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사들이 또 나왔습니다. 야, 이 과연 프랑스에다가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프랑스도 보면 유럽 쪽에서 무슨 시위 있을 때마다 그렇죠. 프랑스가 시위가 제일 격렬하게 네.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에다가 아무래도 또 인건비도 좀 높을 건데 그래서 일부러 뭐 폴란드나 헝가리나 멕시코. 이런 데다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투자하는 건데 뭐 과연 거기다가 이제 투자할지는 나중에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밤에 발표되는 지표도 딱히 없습니다. 오늘 밤까지 별 다른 특이사항은 없지만 수요일과 목요일, 수요일에 CPI, 목요일날 PPI 이런 것들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밤에 나오니까 저희가 목요일 날 아침에 CPI 관련한 내용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민한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